김민아의 시사위키. 시사위키를 진행하기 전에 조금 전 19시,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지역에, 또 19시 10분에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지역에 호우경보 대치가 발효됐습니다. 집중호우 시에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물에 잠긴 도로나 소규모 교량은 접근을 금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산사태나 상습, 침수 위험 지역 주민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맨홀처럼 감전 위험이 있는 곳은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린 내용이고요. 자, 이제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시사위키 첫 번째 항목은요. 문재인 정부의 슈퍼 예산인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할 2019년도 예산안이 일단 확정이 됐는데요. 물론 이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변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전체 규모는 많이 커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본 예산이 428조 8천억 규모였는데 이것과 비교해서 한 41조 7천억 정도가 늘어나서 470조 5천억 규모. 그러니까 올해 대비하면 한 9.7% 정도가 늘어난 그런 규모고요.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도에 10% 넘게 늘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금이 많이 거칠 거라고 본 건가요? 2018년 예산에서는 추경을 포함해서 한 447조 원 정도가 추가 거친다 이렇게 봤었는데요. 2019년 예산은 이것보다도 한 7.6%가 늘어난 481조가 넘게 해수가 거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출 규모는 이제 9.7%가 늘어나는 거니까 돈을 좀 더 많이 쓴다는 그런 생각은 이제 분명하게 반영이 된 걸로 보이는데요. 예. 이것은 결국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 지금 급선무다 이런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적 문제가 뭐예요? 이게 이제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이런 부분들인데요. 네. 그런 점에서 역시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가 일자리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이제 20% 이상이 늘어나서 이제 가장 많이 늘어난 이런 분야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에 내려가는 돈을 제외하면은 그 다음 순위로 늘어난 게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이고 그 다음이 보건, 복지, 노동 분야입니다. 근데 이제 전체 예산 대비 비율로 보면은 일자리 예산이 포함된 보건, 복지, 노동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어서 가장 큰 규모고요. 이 중에서도 또 특히 사회복지 예산이 15% 넘게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에 돈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기초생활보장 지원 예산이 1조 7천억 정도 늘어서 12조 7천억 규모가 배정이 됐고요. 그 외에 이제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규정을 3년을 앞당겨서 시행한다 이 내용하고 그리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내년 4월로 앞당긴다. 이 대목도 역시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해서 이제 제로페이라든지 특별 대출이라든지 지난번에 발표한 대책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예산에 포함이 돼 있고요. 일자리 안정자금도 내년에 소폭 줄긴 했지만 편성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또 실업급여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액수와 기간을 늘리는 것에도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됩니다. 네.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숫자와의 전쟁인데요. 이게 청와대가 숫자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을 발언을 해가지고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는데요? 이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으로 이제 최저임금은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분기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이 늘어났다 이 통계를 언급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말고 근로자 외 가구 소득 증가를 위한 별도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통계를 또 언급했군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용한 통계는 지난 26일에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인데요. 이게 이제 하위 20% 가구 소득이 크게 줄었다. 이 내용으로 논란이 됐고 이것 때문에 통계청장 교체로까지 이어진 게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오는 상황인 것이죠. 예. 이 통계청장 교체 문제 때문에 오늘도 국회는 거의 이제 전쟁터였는데요. 야당이 거침없는 공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시간에 다뤘습니다마는 통계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통계청장 바꾼 거 아니냐 이런 논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심지어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사관을 극형에 처한 연산군이 떠오른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비난을 했는데요. 청와대는 통계청 독립성을 훼손할 만한 지시를 내린 적이 결코 없다고 해명을 하면서 차관급 인사를 할 시기가 돼서 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도 청와대가 통계에 개입하는 적이 나오면 책임지겠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새로 청장이 된 사람이 그 가계동향조사 표본 구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친 바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또 더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 조사가 여러 논란으로 이제 중단이 됐다가 지금의 여당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재개가 된 그런 조사인데 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표본수를 늘리면서 그게 이제 저소득층이 과대 대표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이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그런 취지의 비판을 한 것도 일단은 사실입니다. 그럼 실제로 저소득층이 표본에 너무 많이 들어가서 통계 결과가 왜곡됐다면 그건 정말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표본 구성이 달라지더라도 가중치를 적용한다든지 이런 이제 통계적 기법을 적용을 하거든요. 예. 실제 통계청도 그런 이제 기법을 적용한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의 주장은 그걸 고려하더라도 표본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가중치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하위 20% 가구에 고령층이고 1인 가구가 몰려 있는 건데 이게 가구별 소득을 조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과도하게 나온 거다라는 게 강신욱 청장 주장인데 어제 국회 출석해서도 표본이 잘못됐다기보다는 통계적인 방법론에서 면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이 맥락입니다. 그런데 물러나게 된 통계청장은 언론에 좀 억울하다는 심정을 밝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자기는 윗선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통계청의 어떤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 영향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걸 보면은 확실히 이제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런 점에서 적어도 이 통계적 처리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청와대 그리고 국책연구원 통계청 이렇게 서로 좀 모종의 갈등을 빚은 과정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을 좀 해봅니다. 이건 글쎄요, 뭐 갈등할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 이걸 만들어야 되는 게 정부 책임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조사가 있는데요. 이게 제각기 다 문제들이 있어서 종합적인 판단이 좀 쉽지 않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기도 하거든요. 또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통계청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초 자료를 공개를 해서 다양한 해석과 연구가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달라 이 지적도 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현실이 파악이 돼야 맞는 대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통계가 강화돼야 하는 것은 분명하니까요. 맞아요. 이런 대목에서 좀 논란이 생산적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죠. 다음 항목은요? 인기 인문학 강사 최진기 씨가 뭐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이 화제인데요.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보시죠. 무슨 일이에요?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 다스베이다라고 있는데요. 지난해 방송에서 이제 최진기 씨와 같은 학원에서 근무했던 강사 우영철 씨가 나와서 뭐 댓글 조작 의혹 이런 거를 제기한 겁니다. 온라인 사교육계 유명 강사들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댓글을 달게 하는 방식으로 경쟁자나 업체를 비난하면서 뭐 자기 홍보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방송에서 최진기 씨 이름이 언급이 됐다 이런 것이죠. 최진기 씨 설명은 뭡니까 그러면? 이 우형철 씨가 사교육 업체인 이투스하고 이 문제로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기가 좀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 이 최진기 씨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걸 이제 의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이 최진기 씨는 댓글을 통한 홍보에 자기가 나선 적이 없고 오히려 댓글 공작의 피해자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언급했으니 김어준 씨가 사과해라.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서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뭐 당사자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좀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고 여러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냐 이건 좀 의문이다 이런 얘기도 한쪽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왜 이 인터넷 방송에서 이 문제를 다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드루킹을 비롯해서 2012년 대선의 어떤 댓글 부대 논란 이런 것들까지 정치권에서 지금 계속 댓글 논란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인터넷에서 이런 식의 댓글을 통한 홍보가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사교육계에도 만연해 있다. 이런 얘기를 사실 하고 싶었던 그런 방송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 문제가 이제 언급이 됐다는 것이죠. 예. 결국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논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쉽게 믿을 수는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런 주장도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기도 문제가 있다.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지금 과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한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이 한쪽에서 어떤 음모론처럼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면 그것에 대한 해명으로 그것이 음모론이다라는 어떤 해명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음모론적인 방식으로 또 반론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어떤 공론을 다루는 방식으로는 적합치 않고 좀 뭐랄까 이런 음모론적인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좀 사실을 해명하고 그런 점에서 인터넷들이 잘 활용돼야 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